상승 중에서도 이 3파동의 후반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 제가 조정을 한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먼저 현재 시장의 위치와 전략, 2026년 하반기 시나리오, 그리고 주요 종목 차트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Q&A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2026년이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2025년은 제가 달러의 본격 하락 국면을 봤기 때문에 2025년 트럼프 이기죠. 21년 바이든이죠. 17년 이때 뭐였죠? 트럼프 1기입니다. 이때와 달러 흐름이 똑같이 왔어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프랙탈이죠. 사람의 정책, 방향, 성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그에 맞춰서 사람의 심리 그리고 자산의 흐름 이런 게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사실 뭐 조정이 한번 있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 원웨이 어렵진 않았죠. 그리고 후반부 가서 좀 횡보 장세로 넘어갔고, 근데 26년은 좀 상당히 25년보다 더 어려운 장이 될 것이다. 좀 울퉁불퉁하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런 장세, 고변동 장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현재 위치,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승장을 이렇게 총 3덩어리로 구분을 해놓고 3덩어리 파동이 끝나면 그 이후에 본격 하락이 나온다. 상승의 국면과 조정의 국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 2, 3, 4, 5 상승 중에서도 이 3파동의 후반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위치를 알아야 그 다음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시장으로 전체 흐름을 잡고 기업으로 종목 선택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매수 맥점, 타점을 잡는, 타이밍을 잡는, 이러면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3파의 후반부라면 대파동 4파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긴축 우려가 아마 하반기 즈음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긴축은 항상 증시에 충격을 주는 이슈 중 하나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올해가 대통령 2년차, 물론 1기부터 따지면 6년차지만 보통 2년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년차가 지난 다음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는 해란 말이죠. 중간 선거란 게 있죠. 통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어려웠다, 조정이 나왔다,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게 중간 선거의 특성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26년 울퉁불퉁한 변동성의 장세, 상승이지만 울퉁불퉁하다. 그리고 대파동 조정까지 끼어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4파동 조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AI 버블에서 번 모든 돈을 아마 다 잃는 그런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증시 위치를 파동으로 제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위치 그리고 이 대파동 조정의 시점 이런 거는 사실 변동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의 신뢰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금 2022년 10월 달에 여기입니다. 여긴 어디냐면 2025년이죠. 작년 2월 달에서 4월 달 반등. 그때가 2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3파가 보통 긴데요. 제가 봤을 때는 3파가 약간 짧은 형태로 나오는 5파는 더 짧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쐐기 형태의 1파가 가장 길고 갈수록 짧아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3파 또한 1, 2, 3, 4, 5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 2, 3, 4, 5에 이런 조정들도 껴있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조정도 나오고요. 그게 2026년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할 것이다. 이런 장세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고레버리지를 쓰시죠. 그렇다는 것은 그 레버리지가 이런 대규모 조정 안에서 거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익을 모두 소진시킬 수 있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2025년 4월달 그때도 그랬고요. 25년 하반기부터 나와서 미증시가 이렇게 흘러갔죠.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횡보 국면에서도 여기서 수익 본 거 다 털렸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조정까지 나왔죠. 다 털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진짜 다 털렸습니다. 고레버리지로 여기 횡보권에서 털리고요. 하락에서 또 한 번 털리고. 근데 하물며 대파동 조정이 한 번 또 나오면 어떨까요? 이 대파동 조정이 어디에 상응되는 조정이냐면 2025년 2월 달부터 나온 그 조정 있죠? S&P 500 기준으로 21% 정도 빠졌는데 이 조정에 상응되는 대응이 되는 그런 조정이 바로 올해 하반기에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조정의 형태가 될 거예요. 물론 조정의 퍼센티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조정이 25년 4월 달처럼 이렇게 가격 조정으로 훅 뺄 수도 있고 약간 기간 조정 형태로 실제 가격 하락폭은 그다지 크진 않지만 기간적으로 좀 횡보를 주는 이번에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S&P 500 미증시에서 나왔던 그런 형태 조정처럼 물론 그 후반부에는 가격 조정이 좀 나왔지만 자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0% 이상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20%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울퉁불퉁한 장세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고요. 보통 닷컴 버블 그리고 16년 7월달 그때부터 시작된 모바일 랠리. 자 이런 경우에도 이런 혁신 버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을 갑니다. 이 5년의 랠리 안에서 지금 AI 버블 같은 경우는 얼마나 왔나? 22년 10월달 이때가 시작점 또는 23년 1월을 시작점으로 봤을 때 지금 약 3년 반 경과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5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죠. AI 버블은 남았습니다. 상승은 남았다. 근데 이 AI 버블 전체가 이 상승이라면 이 조정도 상승이에요. 20% 넘는 이 조정도 상승이고 이것도 상승입니다. 이렇게 가는 상승 중에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은 나오지만 다 털려서 결국 여기서 끝까지 왔지만 남는 게 없는 분도 계실 거고요. 결국 여기서 엑시트하지 못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보다가 수익 보다가 다 털리고 레버리지, 신용미수 다 쓰다가 결국 자 이렇게 되는 파산하는 이런 사람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결국 내 기준과 시나리오, 특히 자금 관리 여러분들 그 매수 매도할 때도 분할 접근하시는 것 그리고 손절 철저히 하는 것 신용미수 안 쓰는 것 현금 비중을 항상 가져가는 것 유기적으로 비중 조절 잘 하는 것 몰빵 안 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패가 망신 안 합니다. 여기 걸렸더라도 오히려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생기고요. 몰빵 안 하는 것 또 맥점 자리에서는 반드시 팔아야 될 자리에선 파는 것 손절 잘하는 것 자금 관리 이것만 잘해도 망하진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2026년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중간선거가 있는데도 그런가요? 중간선거 이후로 조정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중간선거가 올해 11월이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월 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원래는 이거를 준비를 할 때 그 분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하반기로 바꿨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하반기로 이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먼저 같은 삼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초입은 그냥 사면은 다 벌어요. 이때가 언제죠? 2025년 4월달.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서 현금 매수, 여기 레버리지 전환. 한 배짜리를 두 배로 레버리지 전환하면 두 배 물타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여기서 설령 몰빵했더라도 물론 여기서 몰빵한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 여기서 몰빵을 했더라도 여기서 두 배 레버리지 치잖아요. 조금만 올라와도 본전됩니다. 그 다음부터 올라온 건 다 수익인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수익 나는 장세란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이 안에서도 파동이 이렇게 갑니다. 울퉁불퉁하죠. 게다가 이 조정, 대파동 조정 엮이는 그런 구간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 이망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몰빵 금지, 레버리지 금지, 신용미수 금지. 근데 지금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자, 요 정도 와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죠. 레버리지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지수가 몇십 % 빠졌을 때 그럴 때 쓰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자리죠. 맥점. 이럴 때 쓰시고요. 평소에는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네,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 발생할 이 대파동 조정, 그럼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짜야 되겠는가? 일단 고점에서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고점을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국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대략 알 수 있다면 비중을 줄이는 거죠. 또는 고점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 요거는 기술적 분석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면 좀 긴축,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좀 인플레, 물가가 약간 좀 끈끈해진다. 잘 안 내려가는 거죠. 올라갈 기미가 막 보이고 애매머시기한, 이럴 땐 약간 비중을 줄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장세가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기술적 흐름을 모른다면 이런 좀 긴축적인 느낌, 유동성 또는 달러가 올라가겠죠. 그때 하반기에 또 달러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보신다면은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여기서 법을 끝났다, AI 법을 끝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이때 가보시면은 올해 말쯤에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올 겁니다. 물론 이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제가 신이 아니고 저도 분석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 투자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 타점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러프한 그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부터 이 하락장부터 이 흐름이 상당히 제가 가져왔던 흐름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아마 요 시점이나 흐름도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는 피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자리가 된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길게 봤을 때 AI 버블이 좀 남아있다 라는 부분을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IPO 있죠? 일단 우리가 아는 지금 IPO 뭐가 남았죠? 올해, 내년 지금 너무나 기대되고 있는 스페이스X, 그리고 올해 말쯤에 요건 뭐 여름쯤 아마 예상이 되고, 오픈 AI, 엔트로픽 이런 애들은 연말 그리고 27년 넘어가서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엄청납니다. 이 규모 금액대가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금액대고요. 이런 엄청난 IPO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보통 한 1년 정도 있다가 고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가 봤더니 닷컴 버블 때, 자, 이 회색 바 있죠? 실제 주식 발행의 규모, IPO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 굵은 선은 6개월 이동 평균선인데 6개월 평균선이 가파르게 올라가죠. 실제 발행의 절대량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반기 21년, 20년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장세, 이때도 절대 발행량이 이때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평균선이 급등을 했고요. 자, 이런 장세가 많이 없었죠. 근데 지금 이때만큼 유사하게, 물론 임계점에 도달하진 않았다.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도 높다. 근데 이게, 자, 이런 종목들이 IPO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급증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자, 주가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하락장 전환이다. 닷컴 버블의 종결이다. 한은주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이거예요. IPO. 이때 아마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환희에 많이 찰 겁니다. IPO가 버블장에 급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지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이지머니. 이게 뭐냐면 그냥 장세가 너무 좋으니까 다들 포모, 환희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때 상장하면 돈이 엄청나게 몰리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언제 상장을 해야 될까요? 버블이 꺼지고 하락장 한가운데 주식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 상장해봐야 돈 못 벌겠죠. 화랑, 버블의 정점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절대량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 IPO가 앞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버블 붕괴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아직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21년도, 자, 이때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요. 아직. 그리고 IPO주의 성과를 보면은
자, 이겁니다. 성과를 봤을 때 현재 IPO 자체의 성과는 올라가죠. 근데 요 회색 S&P 500과 비교했을 때 상대 주가예요. 이건 별로 안 오르죠. 이게 뭐냐면 시장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IPO 주들이 IPO는 하는데 많이 못 오른다. 시장만큼 오르진 않는다. 시장보다 조금 더 오른다. 지수를 못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과가 약하다. 상대 성과가. 아직 시장이 IPO 주들에게 엄청난 환희, 돈을 안겨줄 만큼 환희에 차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대형 IPO들이 성공적으로 돈이 몰리면서 진짜 이지머지를 막 끌어가면서 이런 환희의 장세가 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물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안드로님, 빅테크 실적이 엄청 좋은데 폭락할까요? 이거는 실적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실적도 보통 5년을 얘기하는 게 주가가 실적의 함수죠. 실적의 함수인데 그 실적을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할인율로 할인을 합니다. 금리, 긴축에 대한 정도. 실적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경기는 좋아지고요. 경제가 화랑이 되죠. 결국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점쯤 되면은 그 버블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내렸던 금리를 올려야 된다. 자연스럽게 순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도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로 땡겨오는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 긴축도 영향이 분명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실적은 계속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계속 오르냐? 아닙니다. 성장주, 기업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초반 성장주 때 많이 오르죠. 근데 그 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져요. 실적은 오르는데 그 실적이 올라가는 그 추이, 가파른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선하락합니다. 자, 이런 선반영 그리고 기울기성 그 주가의 반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지금 실적이 계속 올라가니까 꺾이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 메모리, 삼성 SK 지금 메모리 가격 계속 올라간다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근데 먼저 빠졌죠.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그 시클리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빠집니다. 결국 산업은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비싸지고 결국 이 공급이 과잉이 되면은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이 반드시 와요. 이건 반드시입니다. 결국 그 사이클이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간다면 내려가는 시점도 온다는 거죠. 그걸 먼저 주가가 반영한다는 거예요. 실적이 올라가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다. 네, 정영진 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중간선거회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100년 동안 과거 100년의 사례를 봤을 때 자, 이런 특성이 있어요. 1년차 나쁘지 않죠? 10%. 1년 차인 실제 25년을 돌아보면 S&P 500 16% 올랐습니다. 올해 얼마 올랐나 봤더니 좀 오른 것 같은데 4% 빠졌죠.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4%예요. 근데 과거 100년을 보니까 제일 낮더라. 1%가 안 되더라. 3년 차엔 18%, 4년 차 10%. 이 근거가 뭐냐면 취임하죠. 기대감입니다. 2년 차 중간 선거에죠. 여당의 그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책이 바뀔 수가 있다. 불확실성. 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정권이 다른 사람으로 또 교체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트럼프는 2번 했기 때문에 바뀌겠지만 자,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는 좀 이렇다. 반면 3년차 선거암 뇌물 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4년차가 되면 또 재선을 또 준비하죠. 자기가 안 되더라도 공화당 쪽 사람 또는 측근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넘어갈 때도 그 측근, 그 노태우 대통령께 요거를 이렇게 이양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는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불확실성. 이게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겁니다. 지금 2026년이 중간선거해의 이 조정 또는 안 좋은 수익률 요것과도 겹치고요. 요 자료를 한번 또 보면은 자, 이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고점 빼기 저점 이 하락폭이 보통 중간선거에 이렇게 가다가 고점에서 자, 하락하는 그 하락폭이 자, 보통 이래요. 평균적으로 17.5다. 이 정도 빠졌다. 평균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보통 뭐 10에서 한 20% 요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이번 대파동, 사파동 조정 요 정도면 그래도 빠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실제 2파동 조정도 21%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15에서 20,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퀀트적으로. 근데 중요한 인사이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승 다음에 나온 조정. 여기서 또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년, 이 조정이 나온 저점부터 1년 동안 30%가 올랐다. 이건 거죠. 여기부터 2년 차에 조정 와서 그 다음에 또 올랐다는 겁니다. 둥둥둥댕님 지금 채팅창에 고정 댓글이 있는데요. 거기 링크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요렇게 조정과 그 다음에 상승. 아마 요때 많은 분들이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는 분도 생길 것이고요. 아니면 버블이 끝났다. 아예 그냥 끝난 거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왔잖아요.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AI 버블 끝났다.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만큼 더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진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열의 9이 부정론이었어요. 제 체감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V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이때도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을 거예요. 부정론들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 특히 방구석 전문가들이나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블로그나 채팅방이나 또 뭐죠? 텔레그램 그런 데서 뭐 리딩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직접 기준을 세워야 돼요. 시나리오를 직접 세워야 됩니다. 실제 근데 저는 여기서 멤버십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횡보할 때 이미 맥점을 정해놨습니다. 실제 여기 바로 위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시나리오의 힘인 거죠. 맥점을 정해놓고 여기 오면 분할 매수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심리에 휘둘릴 이유가 없고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을 안 쓰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유튜브를 안 봅니다. 볼 필요도 없고 봤을 때 오히려 제 기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참고조차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유튜버이기 이전에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도 직접 투자하시려면은 그런 자세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가능성에 기반한 분석.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이번에 이렇게 빠졌을 때 이거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그 근거들을 보아하니까 근거들이 그냥 한 가지입니다. 차트만 맞거나 아니면 뭐 무슨 심리지표 하나만 보거나 그런 거예요. 다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냥 본인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그런데 돈을 태우고 그런데 리딩을 받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은 반드시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올해 하반기 조정을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다. 분명히 기회가 조정 전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장. 일단 AI 혁신 기술의 리더죠. 그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미장이 죽었다 하지만 기회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종목 선택만 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미장입니다. 지수가 약상승만 나와도 그 안에서 이렇게 가는 종목 많아요. 물론 자금 관리하고 너무 고변동인 건 피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지금 개미들 다 털렸습니다.
지금 60K 초반에서 이것도 제가 맥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여긴 아마 다시 못 올 저점이 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저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마 요 정도 현재가보다 약간 몇 퍼센트만 더 올라서 이번 주 주봉이 마감을 잘 하면 흐름이 괜찮게 갈 걸로 보고 있고요. 5월달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 이렇게 조정 전의 기회에 대파동, 사파 요거 나오기 전에 기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또 기회가 있죠. 마지막 5파동이 있으니까. 이게 올해 전략의 핵심인 거예요. 기회를 어쨌든 잘 잡으시고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고래버리지 쓰지 않는 거. 결국 살아남아야 마지막 5파동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위치를 조금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을 그냥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달 이때가 AI 버블 시작이죠. 이때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최저점 잡아드렸던 거기 현금 몰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였고요. 여기 레버리지에 전환한 자리고요. 여기서도 제가 맥점을 여기다 잡아놨고요. 결국 지금까지 신뢰도가 높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 신뢰도도 높다는 얘기예요. 차트 관점에서 제가 파동을 말씀드리는데 그 분석 기법의 장점이 뭐냐면 가능성이 점차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다가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남는 게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저의 시나리오를 신뢰도 높게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물론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일단 여기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여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1파, 2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3파동 과정.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많이 털렸죠. 여기서도 털렸죠. 작년에도 털렸었죠.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지수는 올라 있겠지만 내년 어느 순간에 올라 있는데 지수가 이때부터 상당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내 계좌는 이럴까?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승했는데 털리는. 지금 아마 주가는 여기 와 있지만 아마 여기보다 손실인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보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오히려 손실인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대로 가는 것, 그리고 자금 관리. 요것만 잘해도, 자, 제가 3일체 이론 말씀드리죠. 승률, 손익비, 자금 관리. 이 세 개만 잘 되면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승률, 손익비 개념을 잘 모르고 실력이 없더라도 자금 관리 잘하면요. 자금 관리를 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현금 비중 가져가는 것, 몰빵 안 하는 것, 레버리지 안 쓰는 것, 신용미수 안 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평균 이상은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다 쓰죠. 하면 안 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수익인데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몰빵, 레버리지 이런 데서 잡았으면은 한 3%만 떨어져도 10% 손실이죠. 10% 떨어지면 30% 마이너스예요. 이걸 못 견디는 거죠. 바닥이 손절합니다. 그렇게 내 시드가 한번 갈리면 그 다음에 장이 아무리 좋아도 기회를 잃는 거예요. 이런 장세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물론 지금이 제가 22년, 23년에도 진짜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 썸네일을 많이 썼죠. 기억하실 텐데 실제 그런 장세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사실 AI라는 기회가 앞으로 또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승장은 있을 거고요. 조정장도 옵니다.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승률 손익비에 기반해서 자금 관리를 잘 하는 그 방법만 알면 무조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많다. 근데 꼭 조급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1년 안에 내 CD를 무조건 2배, 3배 만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간다. 자, 이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헤지펀드들이 기술주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기술주 노출도를 볼게요. 이게 지금 30% 가까이 올라왔는데 거의 5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헤지펀드들이 그만큼 기술주 비중을 많이 급격하게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고요. 가파르고요.
어떻게 보면 포모 성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말씀드린 게 숏 비중이 굉장히 많다. 그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청산이 되면서 공매도가 청산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매수해서 갚아야 되죠. 매도를 산 건 매수로 갚습니다. 손절을 매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숏이 사상 최대치였다는 거는 한번 트리거에 의해서 이게 숏이 롱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자금이 나오고 있고 그런 자금들이 지금 기술주를 샀다. 그리고 이게 그로스 그리고 넷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약간 좀 어려운데 롱에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롱에서 숏을 뺀 그 순 노출도 그게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게 해지 롱을 들고 있으면서도 숏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해지 용도예요. 이건 내가 진짜 숏으로 벌어먹겠다 그게 아니라 해지 용도의 숏 그거보다 순수 롱 요게 지금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건 긍정적인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해지 숏 양이 적기 때문에 악재나 한 번의 어떤 이슈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청산이 나오는 급락이죠.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서도 제가 2025년 또 26년 제가 상당히 강조드렸던 게 상승 과정에서 급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승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런 장세였죠.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승에 연료도 되지만 급락, 고변동에 연료도 된다. 그래서 상승은 나올지언정 고변동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기술주 빅테크들 25년에 거의 35배, 40배까지 올라갔던 PER 아시죠? 이거는 주가가 실적에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인데 이게 높다는 거는 같은 실적이지만 주가가 고평가, 오버슈팅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3, 40배 갔다가 지금 S&P 500이 20배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바닥권에서 거기까지 빠집니다. 빅테크 PR이 실적을 내고 있는 그 실적의 양보다 주가만 더 빠졌다. 실적은 유지되는데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저평가라는 얘기죠. 제가 빅테크 성장주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 저평가 상태에 왔다는 것. 하늘바라기님도 반갑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도 좀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책 구매하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 채팅창 고정 댓글에 제가 인증 이벤트 고정 댓글 남겨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은 인증하시는欄이 있거든요. 거기 성함이란 거 적으셔가지고 인증 스크린샷 구매 페이지 스샷 올려주시면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주도주 매수 매도 체크리스트 어떤 주도주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이고 또 리스크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 PDF 파일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를 출판사 쪽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구매 인증 꼭 진행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퀴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은 이걸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제가 일단 이 책에서 말한 시장을 꿰뚫는 주식 투자의 기술 이 책에서 말한 투자의 핵심 올라운드 투자 방식이죠. 그게 뭐냐면 시장과 기업 차트를 함께 보고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를 한다. 시장으로 흐름을 보는 것, 기업으로 기업의 실적,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타이밍, 맥점을 짚는 것.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기업, 차트 1, 2, 3번에 대해서 각각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제일 가깝게 맞추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제가 정해서 책에다 사인을 해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 세 가지 한번 지금 적어주시고요. 책을 보고 컨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바로 맞추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오픈북이라도 어렵습니다. 더 안 계시죠? 지금 답을 공개를 할게요. 먼저 시장. 요게 안 나와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이게 몇 페이지냐면 이거 여러분 책 보신 분들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복습하셔야 돼요. 제가 책에서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금리입니다. 금리. 136페이지예요. 136페이지 보면은 제가 강조를 좀 해놨고요. 일단 이 금리가 중요한 이유,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주가는 금리분의 실적, 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같은 실적이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라고 다는 아니다. 금리 인하 또는 저금리 국면이면 저달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확장, 시장으로도 돈이 몰리고 공격형 위험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고금리면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나겠죠.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미래의 성과를 땡겨오는 주식의 특성상 할인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전에 보험성 금리 인하인가 아니면 위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후 대응 성격인가. 자, 요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보험성입니다. 2024년 9월 달부터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요거는 보험성 금리 인하,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미리 내린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국면이죠. 지금이랑 여러분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금리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물가 말씀드렸죠.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 잘 안 내려가면 긴축 우려,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이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도 하반기에 나타날 그 대파동 조정의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기업, 이건 명확합니다. 쉽죠. 주가는 실적의 함수예요. 실적이 올라야지 주가도 오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그 실적 상승의 그 가파른 기울기. 실적이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이렇죠. 근데 이거랑 기울기가 이렇죠. 이때는 오히려 어느 시점이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주가가 급등한다. 그리고 경쟁력의 척도, 영업이익률. 제가 이것도 책에 다 넣어놨습니다. 판단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률. 이게 지속되는가? 엔비디아. 지금 60% 중반대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60, 55, 훅훅 급락하는 시점이 오는가? 지금은 아니죠. 유지되고 있다. 그럼 밸류에이션은? 빅테크, 오히려 AI 주도 빅테크들은 오히려 지금 싸졌다. 다만 지수 측면에서는 뭐 지금 21배 조금 안 되는데 S&P 500 기준으로 과거 평균 23배를 찍고 빠진 거거든요. 20배까지. 23배를 넘어가려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오버슈팅, 멀티플 확장 이게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오파동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4월 말부터 지금 빅테크 4월 30일 날 몰려있는데 그때 좀 잘 나와야 돼요. 빅테크 실적이 잘 나와야지. 지금 제 시나리오의 기본 근거입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깔려줘야지만 시나리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잘 나온다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단순 컨센을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도 있지만 지금 실적뿐 아니라 플러스 향후 가이던스가 좋아야 된다. 자, 이거예요.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괜찮다. 그리고 차트, 현재 주가 위치가 그래서 뭔데? 어디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 종합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또 혁신기술 랠리 한 5년 정도 감안했을 때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다만 그 과정이 지금 울퉁불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버블의 전체 경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자, 시장, 보험성이다. 인하 추세 국면에 있다. 물론 지금은 좀 멈춰 있지만 이번에 지정학 이슈 때문에 물가가 흔들리니까 유가 올라가니까 당장은 내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긴축전환 신호, 우려가 나오면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5년 기술혁신 사이클 후반부 진입. 3년 반째죠. 어려워지는 장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는요. 닷컴 버블, 또 코로나 팬데믹 고점. 자, 여기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었냐면 나 전업 투자할래. 퇴사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복직. 반복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기업, AI 주도 빅테크, 실적 트래킹 이번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가이던스, 다음 분기 잘 나올 건지 그거. 빅테크 밸류, 반토막 났다. 차트, 3파 상승 후반부로 보여진다. 결론, 상승의 룸이 남았다.
조정 가능성은 대비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서 자금 관리나 포트폴리오 관리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가가 피크 찍고 고점을 낮췄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일단 피크는 나온 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일단 저도 지금 그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80를 깨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유가가. 만약에 여기를 좀 확정 이탈시키잖아요, 이렇게 복마감해서. 그럼 유가 빠르게 빠집니다. 상당히 빠르게 빠질 수 있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아마 여기 제가 테두리를 쳐놨는데 요 안에서 조금 위아래 변동성 등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6, 70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유가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심지어 자, 요 위에도 한번 찍고 이 위에서도 놀다가 지금 여기서 하반기까지 계속 요 $80 지금 안정이 좀 되더라도 요런 정도에서 좀 횡보한다면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끈끈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 긴축으로로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파동 조정의 그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 일단 $80를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이건 금리 우려로 당장 이 정책 금리를 내리진 않더라도, 올리진 않더라도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더해서 조정 연결 가능성이 분명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S&P 500 7,600 올해 목표가 잡고 있거든요. 2026년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몇 시죠? 아무튼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는 여기서 한 7% 위거든요. 근데 그 경로가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 정도를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골드만삭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자, 주가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실적 곱하기 PR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PR은 실적분의 주가입니다. 여기서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죠. 실적분의 주가니까 주가를 냅두고 실적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주가는 기존에 있던 PR에 곱하게 되죠. 실적에 PR을 곱하면 이게 주가입니다. 이거를 목표 주가 구하는데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년 뒤에 실적 예상치 다 나오죠. 거기에다가 내가 보고 있는 PR을 곱하면 돼요. 그럼 그 1년 뒤에 주가가 됩니다. 이게 목표 주가인 거예요. 이것도 제 강의에는 제가 상세히 적어놨는데 대략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센스 있는 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2026년에 그 예상 EPS, 예상 실적이 지금 $309거든요. 그럼 309 곱하기 PER 7,600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7,600 나누기 309 하면 이게 나오죠. 309 여기 있는 요거 곱하기 24.6배, PER 24.6을 곱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309에다가 24.6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PER을. 지금이 약 20좀 올랐으니까 20.8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1배 좀 안 되는데 여기서 PER이 3.6배 정도 더 플러스 되는, 더 올라야 되는 거죠. 멀티플이 그러면 어느 시점에 오를까요? 기대감 또는 금리, 유동성, 확장 요런 게 있어야 이게 멀티플이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향후에 더 기업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뭔가 그런 근거들이 생겼을 때 이게 올라가는 건데, 아니면 사람들의 진짜 엄청난 환희, 포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 이게 급등할 수 있는데 지수 밸류에이션의 오버슈팅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는 GDP의 둔화를 일단 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익도 성장을 하고 이 멀티플도 상향해서 봤다 지금보다, 그리고 기존 고점 수준인 23배를 훨씬 뛰어넘은 24.6배를 보고 있다.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AI 생산성 향상을 얘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줄지 않더라도 지금 고유가 때문에 비용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비용이 안 줄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올라가는, 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여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트래킹이 차트만 봐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적 트래킹이 특히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특히 4월 30일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때 실적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좀 어렵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이던스는 뭐 어떻게 나왔나, 대략이라도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정리가 되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어렵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특히 이번 건 중요합니다. 허리동동님, 실적 309달러 수장 어떻게 나온 걸까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거예요. 증권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예상 실적치를 항상 매기거든요. 항상 매기고 거기에 도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 이게 많이 길어졌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실적 차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동아시아 위주의 상승력. 제가 2025년 코스피 상승장, 대세 상승을 말씀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도 제가 시나리오 작성하는 방법 책에다 적어 드렸지만, 이게 한국 시장의 그 실적 상승 예상치가 미장보다 훨씬 컸습니다.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받쳐줬고요. 2017년 똑같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달러 급락 받고요. 외인 자금 들어오고 실적은 올라가고 할인율 낮아지고 할인율분의 실적은 올라가고 할인율은 낮아지고 주가는 2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코스피였다. 86년부터의 그 3조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그 상황이 재현이 된 거죠.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조정이 동시에 찾아왔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도 이 동아시아, 한국, 대만, 중국이에요. 여전히 상승폭이 지금 25년 1월 달부터 봤을 때 65%,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165가 됐다. 반면 미장은 120이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3개국의 실적 예상치가. 한국은 삼성 SK, 대만 TSMC, 중국 AI 관련주들 의외로 많죠. 이렇게 미국 정작 그 AI 버블을 리딩하고 있는 미국보다 제조를 하고 있는 그 밸류체인,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지금 수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게 그냥 실적만 올라가는 장세였으면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건데 달러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이게 올라간 겁니다.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요.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차트 분석상 봤을 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파동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길게 3조왕 때는 상당히 길게 연장이 됐습니다. 5파동이. 근데 그때는 달러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플라자 합의 이후였기 때문에, 직후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닐 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달러 약세, 요게 또 관세도 있겠죠. 관세가 중요하죠. 동아시아 국가들. 요 흐름이 추가 상승의 그 폭을 결정할 거예요. 이제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여기서부터 1, 2, 3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수직 상승을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3파동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1, 2, 3, 4, 5 ABC 이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도 또 요 안에서도 1, 2, 3, 4, 5 ABC 1, 2, 3, 4, 5 숨어 있는 거죠. 크고 작은 고변동성의 조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적산병이라고 하거든요. 적산병이 뭐냐면 장대 양봉 3개 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나온 그 사케다 5법 중에 하나. 이 캔들 차트가 일본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빨간색을 양봉으로 쓰고 파란색을 음봉으로 쓰는데 이게 일본 거예요. 그래서 적산병, 빨간 게 3번 연속 나오는 거. 3주 연속, 이게 주봉이니까 1, 2, 3주 연속 나왔죠. 이 적산병의 의미는 강한 추세가 시작되었다. 여기는 이미 세력 진입을 했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추세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이 파동 관점에서는 이 파동 1, 2, 3, 4, 5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승이 나와졌다. 미국의 엘리어트 파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조정이 오더라도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점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조정들은 뭐 견뎌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데서는 레버리지 쓰게 되면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맞아버리잖아요. 타격이 큽니다. 요건 좀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넣어놨는데 자, 일단 테슬라도 1, 2, 3, 4, 5가 나왔습니다. 파동
하나의 파동의 상승이 끝났고 지금 이 조정은 여기에 대한 조정이에요. 근데 이 조정 요거죠. 그리고 이 조정 요거는 어느 정도 비율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쉬운데 전체가 끝난 다음에 이거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눌림의 깊이가 상당히 제각각이다. 일단 뭐 일정 시점 평범한 일반 종목 혹은 뭐 통상적으로 나오는 뭐 통계적인 움직임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이것도 나쁜 조정폭은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이게 찐반일 것이냐? 제가 여기서도 맥점 잡아드렸죠. 최저점 무조건 수익 전환 되는 자리.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요런 자리 괜찮은 자리다. 요런 자리 괜찮은 자리였고요. 그럼 지금 추세는 어떠냐? 여기서부터의 요 하락 추세는 일단 뚫어냈거든요. 장대 양봉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저항이 410달러입니다. 여기. 일단 주가가 여기도 막혔거든요. 주봉상에서. 여기서 주봉상에서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이때부터 조금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 그리고 공교롭게 여기는 지금 테슬라가 여기 상승 주면서 200일선 돌파했다가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지금 빠졌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테슬라 주가 좀 보고 올게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몰라서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장외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374달러입니다. 테슬라.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200일선에서 뚫었다가 지금 이탈을 했거든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저항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을 계획하고 있죠. IPO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여름 정도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 스페이스X를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 또는 테슬라 주주, 핵심 주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곧 상장인데 테슬라의 주가가 높은 게 나을까 낮은 게 나을까 이건 그냥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공부 차원에서 요걸 보지 마시고 이게 주식 투자가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그 주도 세력의 심리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테슬라가 주가가 낮은 게 좋을까 아니면 높은 게 좋을까? 저도 일론 머스크라면 테슬라를 좀 눌러놓지 않을까? 주가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 여기서 테슬라 주가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테슬라가 고평가다. 막 주가가 막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테슬라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스페이스X 프리미엄이 지금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는 테슬라 잘 나가는데 지금 스페이스X 이거 IPO가 아니라 테슬라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거. 스페이스X 상장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낮은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낮으면 테슬라가 지금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일단 스페이스X에 돈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테슬라가 고점에 있으면 프리미엄이 지금 테슬라에 다 반영되어 있는데 스페이스X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담보를 해가지고 스페이스X 운영자금 조달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 주가 가치가 올라가야지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요. 주식담보대출의 특성이 그거예요. 대용가라고 있어요. 주식의 일정 가치를 주가가 떨어져서 하회를 하잖아요. 그럼 주식을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 담보를 더 제공하거나 아니면 주식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일부.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스페이스X 상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적정선에서 좀 누르는 형태.
자, 요게 좀 그래도 시나리오가 높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추세 돌파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1, 2, 3, 4, 5파 상승 끝나고 내려왔다가 상승 반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세력의 마음이고요. 다만 세력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조금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은 자, 410달러 돌파하는 것, 여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 잘 되잖아요. 테슬라로 버는 돈 10년치 합쳐도 이 스페이스X 상장으로 버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일론 머스크면 지금 테슬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테슬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의 관점에서 테슬라를 바라본다면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전에 여기를 넘어간다면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 410달러. 머스크도 주가를 신경 쓰죠. 신경 안 쓸 수는 없고요. 다만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머스크가 지금 그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진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테슬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 X에 더 공을 들이려는 느낌. 테슬라는 돈줄, 스페이스 X에 투자할 자금 조달하는 수단. 자, 그런 느낌. 어쨌든 스페이스 X가 중요합니다. 머스크에게 있어서 테슬라 주가 극대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일론 머스크에게는 스페이스 X입니다, 지금. 아마 이 즈음에서 지금 우주 산업 많이 올라가잖아요. 스페이스 X 상장되고 나서 그 언저리, 아마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한번 또 급락하는 순간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염두해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은, 자, 일단 제가 멤버십에서는 여기 후반에서 5파 이 상승 조정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고 나서 지금 거의 20%가 넘게 빠졌죠.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을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부작용을 실제 겪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르게 가잖아요.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좀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자 이런 느낌. 일단 요 상승은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다음에 한 번 더 가는데 그 경로의 문제인 거죠. 일단 여기서 울퉁불퉁 조금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오파동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나갈 것이냐. 3조 호황 때는요, 80년대 달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돈이 신흥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또 지금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란 거죠. 다만 실적적으로 그 AI 버블의 수혜를 보고 있는 밸류 체인으로서, 제조 밸류 체인으로서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경로는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달러예요. 달러가 지금 만약에 17년처럼 간다면요, 달러가 조금 이렇게 반등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르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주가가 또 빠지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달러가 제 예상과 다르게 추가 하락이 좀 나오면 더 많이 갈 겁니다. 어쨌든 코스피도 대파동 타파 조정 하반기에 나오기 전에 아마 그 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조정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반기에 똑같습니다. 미증시랑. 다만 코스피가 예전에는 미장보다 조금 먼저 꺾였거든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박스권 코스피가 아니라 여기를 뚫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것까진 맞추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하반기 지금 마찬가지의 조정은 우리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올라왔죠. 다만 이게 좀 컸는데
제가 여기 맥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위에 어딘가 이렇게 두 군데 잡았다가 여기서는 이제 팔고 트레이딩하는 그 아래 떨어지면 재매수 그런 관점 말씀드렸고, 여기서 산 거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간다. 정말 좋은 맥점이었죠. 이런 자리에서 산 거는 발바닥 각질입니다. 각질. 상당히 좋은 자리였고요. 그럼 지금이 비싸냐? 지금도 비싼 그 추세 관점에서, 이거는 우리가 그 투자를 가치 관점과 추세 관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낮은 가격, 싼 밸류에이션에서 낮게 사서 재가치가 오거나 그 가치를 넘어설 때 파는 가치 투자자적 관점, 이런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죠. 근데 추세 관점, 추세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본격 추세 추종자들은 중간부터 먹습니다. 이런 데선 못 먹어요. 추세가 반전된 걸 확인하고 중간부터 레버리지 쳐서 먹는데, 레버리지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추세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 추세를 완전 돌파는 아닌데, 이번 주 주봉 가격이 여기서 한 뭐 몇 퍼센트 정도 좀만 더 올라주고 마감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은 자리고요. 비싼 자리는 아니란 거예요. 아까 제가 저가 프리미엄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 지금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어떤 모양이냐면, 자, 이런 자리에 있는 알트코인 상당히 많고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조금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또 어떤 코인은, 신생 코인들은 상장빔 주고 뺐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추세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애들도 있고요. 여기서 좀 많이 쐈다가 윗꼬리 달고 뺀 애들도 있고요. 형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런 형태로 잘만 진행되면요, 5월 달 즈음에 알트코인 중에서 확확 가는 애들, 수십 퍼센트 이상 나오는 그런 코인들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도 아마 제가 요거 맥점 말씀드렸을 때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공포스러웠겠죠. 근데 이런 자리는 항상 그래요. 그 2025년 4월 달에도 제가 레버리지 자리 말씀드렸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는 저도 무서웠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거 심리적으로 너무 무섭다. 근데 그 무서움, 두려움의, 공포의 감정이 극대화될수록 좋은 자리인 거예요. 안전한 자리. 내가 기쁘고 지금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그런 자리는 위험한 자리다. 반대로. 그래서 기준, 내 감정과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본 모토로 가져가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나쁘지 않고요. 알트코인 불장 가능성. 근데 이미 추세들이 너무 많이 꺾인 이런 애들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가봐야 기술적 반등이지, 막 이렇게 전처럼 여기를 뚫고 막 이렇게 진짜 수백 수천 퍼센트 가는 이런 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어렵고, 힌트를 하나 드리면 좀 신생 코인 위주로 매물대가 좀 적고, 과거에 막 이렇게 막 시체 쌓인 이런 거 말고요. 신생 코인들, 상장한 지 뭐 얼마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나을 거예요. 상장시키고 조금 이제 그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올리기 쉬운 것들. 그래서 이것도 비트코인도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드리면 26년 생존 공식. 첫 번째, 상승이 나가긴 나가되 울퉁불퉁할 것이다.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레버리지 지향입니다. 지향, 쓰란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지양이에요. 그리고 하반기 조정에 대한 고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다. 이후에 상승이 나갈 거니까 그 준비를 하자. 제가 정말 가장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생존이, 우리가 진짜 투자 인생이 어떤 분들은 뭐 10년 남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3, 40년 이상 남았을 수도 있고요. 50년 남은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에 뭐 몇 배, 몇 억, 수천, 이걸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 5년, 최소 5년, 10년, 15년, 20년, 우리 전체 투자 인생에서 꾸준히 쌓아가는 거예요. 도태되지 않고, 워런 버핏처럼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 살아남으면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들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내 시드머니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시장에서 도태되고 퇴장당하면 앞으로 그런 모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러려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에 대한 통제, 조급함 버리는 것, 욕심 버리는 것.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레버리지 줄이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국장 투자자분들이 야수의 심장, 진짜 2배, 3배. 그래서 그 비트코인 선물도 많이 하시죠. 막 100배 치고 1% 하락하면 100배 치면 청산이에요. 1% 하락해도. 근데 막 50배, 3, 40배. 자,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도 많고요. 특히 옵션 시장, 선물 시장. 그런 시장에서 몸담으시는 분들은 지속성이 낮은 게 아니라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거기서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 극소수죠. 그 살아남은 몇 명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에 항상 베팅을 해야 됩니다. 814만 분의 1, 그리고 누구든 항상 1등 당첨되죠, 로또. 그럼 내가 맨날 평생 이걸 산다고 1등이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능성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가능성을 최대한 응축해서 가능성이 모이는 곳에서만 투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항상 주식시장에 계실 거예요. 주식을 그냥 1년 365일 내내 갖고 있다. 그것도 2배, 3배 레버리지로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지금 주가 흐름 아시나요? 테슬라는 결국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왔는데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이렇게 왔어요.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8, 90%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많은 자리에 갖고 있는 거고요. 현금 비중으로 그거를 늘렸다, 줄였다. 이거를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관리예요. 작은 관리.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A를 한번 좀 받아볼게요. 지금 미리 질문 주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일단 테슬라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시황, 뭐 종목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 투자 인생에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거의 개인 컨설팅 수준이니까 이런 거를 여쭤봐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질문 주시는 동안에 그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인증 이벤트 꼭 참여해 주셔서 제가 실제 쓰고 있는 주도주를 찾을 때 그리고 매수 매도할 때 쓰고 있는 체계에 담지 않았는데 그거를 제가 드릴게요. 그 PDF 체크리스트 그리고 리스크 관리할 때 쓰는 체크리스트 그 2개의 PDF를 드릴 겁니다. 비트코인 사이클 여쭤보신 분이 있었는데 4년 주기 사이클 요게 지금 약간 좀 희석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말씀 안 드리는 건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리면 파동상으로는 자 1, 2, 3, 4, 5파동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동이 다 끝났고 그 다음 나왔고 반등 그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사이클로 보진 않습니다. 단순히 사이클은 그 판단 분석 도구에서 뺐고요. 미증시 그 자산시장 흐름으로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책정할 만한 실적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차트로 본다. 차트 관점으로만. 다른 노이즈 전부 다 배제하고. 저도 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이 분석을 하지만 암호화폐 뉴스 일절 안 봅니다. 근데 암호화폐 뉴스 어느 사이트에서 뉴스 보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자리를 잡죠. 뉴스 따라서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리로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뉴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과 뉴스에 더 휘둘려요. 무조건 차트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쌀 때 아니면 다른 자산과 연동해서 미증시가 쌀 때 비트코인도 같이 싸니까 그때 사거나 그런 형태로 가야지 뉴스나 이슈 보면서 투자하는 것 절대 비춥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자 자산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를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국장 매도 시점 말씀해 주신 분 있었는데 아까 대략 녹여서 설명드렸거든요. 일단 하반기에 조정 오면은 삿파동 조정 올 때 그때 국장도 조정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삿파 조정 피하는 게 낫겠죠. 근데 한 가지 팁을 또 드리면 그 현금 비중을 주식에서 한 5, 60%는 코어로 핵심으로 그냥 팔지 않는 것. 자, 이런 데서 산 거는
잘 산 거는 그냥 코어 50%, 60%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 그냥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다만 중간중간에 뭐 20, 30% 정도 비중은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좀 팔았다가 쌀 때 다시 사면 수익률이 극대화되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도 뭐 10에서 20, 많을 땐 3, 40. 저는 그 트레이딩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거의 뭐 7, 80% 현금 비중 가져갈 때도 있고요. 10% 가져갈 때도 있고요. 5%일 때도 있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걸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눈에 보여지는 하락은 피하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본업이 있고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또는 사업가분들 본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 중간중간에 나온 이런 것들은 좀 그냥 가져가더라도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 30% 정도라도 혹은 30, 40% 정도라도 이게 나올 기미가 있으면 이런 데서 팔면 좀 다시 잡으면 좀 낫잖아요. 일단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직장인이라던가 그런 포지션에 있다면 코어 비중은 유지하면서 3, 40%나 20, 30 정도는 좀 팔았다가 재매수하는 좀 그런 방식. 근데 아마 지수가 한 20% 빠지면 개별 종목 레버리지 막 쓰고 뭐 레버리지 종목 고변동 종목 그런 거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테마주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3, 40% 넘게 빠질 거예요. 레버리지는 반토막 넘게 나고 그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우량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시면은 몇 가지 받아볼게요. 나스닥과 비트코인 파동이 다를 수 있나요? 예전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일단 이번 파동이 달랐죠. 지금 다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르게 흘러갔고요. 그래서 별도로 봐야 돼요. 하락 과정에서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좀 다르게 갔지만 이번 반등에서는 좀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미장이 오른다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미장 떨어진다고 비트코인이 안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도 미장이 조금 빠졌는데 비트코인 폭락하고 미장이 조금 오르는데 비트코인 폭등하고 자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움직인다. 타이밍도 똑같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 흐름은 참고는 하되 미장이 항상 중심은 맞아요. 미장 중심으로 흐름은 타되 비트코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좀 감안해서 비트코인 개별 차트를 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차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유리해요. 이게 맞습니다. 차트밖에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주식은 실적이란 게 있죠. 시장 사이클도 있고 과거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만들어진 그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꼭 차트를 몰라도 투자가 가능한데 비트코인은 차트 모르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템비님 제가 너무 세부적인 파동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인텔님 하반기에 하락 예상하시면 아마도 7월 이후이므로 6월 말까지는 편하게 주식시장 봐도 될까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짰다고 그게 무조건 100%면은 100% 돈 벌죠. 이런 게 없습니다.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요. 시나리오를 만들잖아요. 이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 시나리오를 만든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지 계속 트래킹을 해야 돼요. 계속 봐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이번 4월 30일에 빅테크들 몰려있죠. 그 실적 발표 그리고 5월달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 이게 제 생각대로 나와줘야 또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대로 간다면 뭐 크고 작은 흐름은 있겠지만 결국 흐름은 상방 쪽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캠피저님 국내뿐 아니라 외국 리포트도 다 보시는 건가요? 네, 외국 자료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자료를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좀 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투자했다면 그냥 보지 않아도 되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좀 설득을 시키고 좀 근거를 보여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더 찾아보는 것도 분명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내 리포트 그리고 실적 이런 걸로만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간다면 미국 증시 관련된 유료 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근데 뭐 분석을 진짜 엄청 전문가처럼 막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사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사 리포트만 봐도 해외 리포트들 많이 나와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시황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피셔님이 그때 사인 오셔가지고 기관 투자자들 관점을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그 기관 투자자들 관점에 목매일 필요는 없어 보여요. 충분히 개인 입장에서도 물론 기관의 흐름을 우리가 참고하고 그 사람들의 관점도 우리 분석 도구의 뭐 근거로서 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참고를 안 해요. 사실 오늘도 저 이걸 가져왔죠. 골드만삭스 아까 전에 이 7600 이런 그 논리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7600 간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이런 거 안 봅니다. 아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다 틀려요. 항상 틀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부 목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리포트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목표 주가 또는 뭐가 유망하다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또는 시황이 있으면 공부 목적으로 소스를 빼서 쓰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관점이나 뭐 외국 뭐 골드만삭스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했대 CEO가 뭐라고 했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점에 너무 목맬 필요도 없어요. 사실 USDDEI님 개별주로 내가 까먹는 사람이라면요 분산이 낫습니다. 무조건 ETF로 가시고요. 근데 왜 몰빵이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몰빵이거든요. 몰빵하는 순간 심리가 지고 들어간다. 을이 된다. 을. 시드가 클수록 몰빵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10억을 굴린다. 몰빵을 했다. 10% 떨어진다. 1억 손실이거든요. 이거 감내가 가능한가요? 보통 평범한 직장인 분들의 1년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10% 하락해서 하루 만에도 하락할 수 있죠.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근데 이거를 몰빵해가지고 시드가 큰데 운영을 한다? 시드가 클수록 분산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개를 담잖아요. 수익률이 낮아져요. 개별주사 쓸 때는 30% 벌 거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이 10%, 15%로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게 하락하잖아요. 개별주로 반토막 날 거 20, 30%로 선방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하고 현금 비중 가져가는 거거든요. 비중이 클수록 무조건 분산 투자. 개별 종목,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시드가 적다. 그냥 뭐 몇천 단위다. 이런 경우라면 빠르게 시드를 불리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종목 이상 못 봐요. 이거는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야근하고 하면서 트래킹을 5종목이나 할 수 있나요? 차트 계속 확인하고 이 종목들 뭐 이슈들, 뉴스들, 실적 어떻게 나오나 다 못 봐요. 차라리 ETF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현금 비중 가져가거나 그게 낫죠. 아니면 개별 종목 내가 진짜 확정적으로 이건 잘 될 것 같다. 그런 게 있으면 현금 비중 플러스 개별주 한 2-3개 정도 가져가면서 현금 비중으로 그거 하는 겁니다. 해지를 하는 거예요. 몰빵이란 건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가끔 있죠. 지수가 수십 % 빠져가지고 이럴 땐 몰빵이 아니라 레버리지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높은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레버리지, 몰빵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만 안 해도 큰 실수 안 합니다. 그리고 보자. 알트코인 선정 기준. 저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차트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제가 그 비트코인 위에서 요거 맥점 잡은 것처럼 쌀 때 저점 진짜 맥점을 딱 잡아서 기다렸다 사는 게 아니라요. 알트코인은 추세가 반전된 거. 왜냐면 알트코인은 완전히 세력이 버린 코인들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살아날 것 같아. 살아날 것 같아. 계속 물타기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코인들이 있다. 지난 불장 때부터 아마 계속 물탄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다 그냥 계속 물타고 뭐 몇천, 몇억 박은 분들은 그냥 그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몇십만 원 남고. 그래서 무조건 알트코인은 추세가 반전된 것. 이게 1순위입니다. 그래야 그런 종목도 또 빨리 가고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포모 자금이 또 들어오죠. 특성상, 시장 특성상. 그래서 더 빨리 간다. 그래서 알트코인 선정 기준은 그겁니다. 추세를 확정적으로 돌파했느냐, 추세가 살아있느냐. 그리고 작년엔 5파 짧을 수도 있으니 3파에서만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예요. 제가 항상 이 대파동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지금 1파동, 2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파동이 1, 2, 3, 4, 5로 온 거예요. 이 5파동을,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언제는 5파동이라며 왜 지금 3파동이라고 하냐? 언제는 3파동이라며 지금 왜 2파동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한 그 이해가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죠.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 전의 파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도 이 공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파동 카운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그리고 단기적인 파동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책을 집필하신 시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거의 3년 넘게 썼죠. 중간중간에 뭐 우여곡절도 있고 출판사에서 담당자분도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중간에 쉰 그 텀도 있었고 거의 마무리는 작년 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지은 것 같은데 출판사 일정 때문에 좀 밀린 것도 있었고요. 이때부터 교정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그 시일성이 약간 좀 뒤로 밀린 부분 좀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주요 내용들을 한 10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좀 시일성 있게 다루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적어졌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다만 이 책 자체가 일시적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좀 담고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좀 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본, 기준들, 핵심 인사이트들, 본질 이런 걸 많이 위주로 넣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오래 걸렸어요. 책을 쓰는데. 그래서 더 애착이 사실 좀 많이 가고 전작이 부의 알고리즘이었는데 요것도 제가 거의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썼는데 이때는 거의 밤샘을 하면서 첫 책이다 보니까 갈아 넣으면서 썼거든요. 그럼에도 첫 주식 책이다 보니까 지금 책이 약간 더 애착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식 투자자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늘어진 것도 있었고 좀 그렇습니다. 좀 죄송하기도 해요. 계속 책 낸다 해놓고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희미니님 리밸런싱 중 종목 정리하는 방법 리밸런싱 중에 일단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낙폭 기준으로 한 가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배당주, 성장주, 뭐 현금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 근데 하락하면 뭐가 빠지죠? 성장주 위주로 빠지죠. 방어 섹터나 조금 덜 빠진 애들 그런 애들을 팔아서 바닥에 있는 성장주로 갈아탑니다. 그러면은 요게 위에서 좀 방어가 됐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은 걸로 하락폭이 많은 거를 갈아탔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죠. 그리고 이런 데서는 레버리지나 또는 현금 몰빵 이런 자리는 몰빵해도 돼요. 레버리지 써도 된다. 진짜 확신 있는 그런 자리는 이렇게 그 기준을 낙폭 기준으로 내 좀 회복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한 맥점에서는 이런 형태의 리밸런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좋아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때요. 제 책에도 그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상당히 제가 공들여서 적어놨는데 그 중에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빠르다는 거예요. 회복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턴어라운드 할 때 A라는 종목은 예를 들어 5% 회복했는데 B라는 종목은 10% 회복한다. 그럼 이게 더 강하게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내가 대형주 위주였는데 지금 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러면 약간 빼서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사실 정말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해드릴 만한 그런 리밸런싱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때그때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테크니컬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편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가격 폭에 따른 것, 위에서 조금 방어가 되는 걸로 아래서 낙폭 과대 성장주를 갈아타는 것. 근데 이게 애매한 자리에서 하면은 빠질 때 더 털리겠죠. 수익을 더 내려고 하다가 여기서 갈아탔는데 그냥 배당주를 갖고 있는 것만 못한 상황. 그냥 시장이 더 빠지는 거죠. 성장주를 더 삼으로써 이게 더 빠지면서 계좌는 더 망가지는. 그래서 확정적인 확실한 맥점에서 이런 거는 해볼 만하다. 지수가 상황별 하락폭도 제가 다 그 책에 넣어드렸죠. 몇 퍼센트 빠지면 이런 상황에서는 맥점이다. 이런 데선 그냥 사면 돈 버는 거다. 이번 사인회 때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게 상승효과님 덕에 돈을 많이 벌었다, 수익 많이 냈다,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대놓고 그냥 댓글에 적으셔도 돼요. 어쨌든 상당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코스피 이번에 2025년에 대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 있죠. PBR 0.83배. 여기서 들어간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저점이다, 낮은 자리다 말씀을 드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2022년 10월 달에도 휴대폰이 변기에 빠졌을 때 바로 건져내면 살릴 수 있다. 지금이 그 자리다. 여기서도 많이 사셨는데 공통점이 뭐죠? 쌌다는 거예요. 쌌다는 것. 그 기준을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그 기준을 책에서 참고하셔서 그때마다 현금 고비중 혹은 레버리지 그렇게만 사도 돈 법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내가 현금을 몰빵하겠다, 언제는 레버리지 쓰겠다, 원칙과 기준을 내 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사실 지수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죠. 종목 교체 자체보다는 빠졌을 때 내가 현금 비중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지금 벌써 11시 4분인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거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지 않나요? 아직도 지금 370분 남아 계신데 몇 개만 좀 더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를 제가 남겨드릴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몇 개 더 해보고 시간 나시면 그때 들으셔도 되니까 지금부터 올 12월까지 그냥 쭉 기간 조정이라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분할 매수 계속 하면 수익은 나는데 저는 주요 자리에서 그냥 좀 힘 실어가지고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조정 나오면은 큰 조정 나오면 조금 팔고 분할 매수를 한다면 제가 그 기간 분할 매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간 분할 매수가 어느 때 좀 유용하냐면 이것도 책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의 폭보다 기간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지금 기간적으로 예를 들어 지정학 리스크가 한 3주 정도 갈 것 같아. 근데 그때까지 지수가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지정학 이슈 초기에 기간 분할 매수 말씀드렸죠. 그 선택의 가지수 중에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렵다면 이 나오는 동안에 분할 매수로 가져가면 기간을 예를 들어 뭐 며칠에 한 번 또는 한 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마다 매수했을 때 이 조정 폭의 중간치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상승하면 수익 전환, 이런 형태. 근데 이게 상승 시에는 차라리 상승 초입에 사는 게 낫고요. 최저점에 사지 못했다면 타이밍이 여기예요. 여기. 자, 이런 자리. 아예 여기는 사실 좀 하기가 어렵고 저밸류에이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제 싼 밸류를 찾을 수 있다면 여기서 사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못 샀다면 1파 상승 이후에 조정, 3파 그 반전하는 요 국면, 고점 넘어간 요 국면. 자, 이럴 때가 좋은 자리고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꼭 그렇게 하셔야겠다면 매수를 분할로 가져가시면서 4파 조정이 한번 나올 거잖아요. 언젠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 계속 그 전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부터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요건 누리는 거죠. 왜냐면 비중이 여기서 그 계속 너무 커지면 계속 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계획하면은 쌀 때 살 수 있는 물량이 줄잖아요. 어쨌든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좀 분할로 매도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큰 흐름은 이렇게 돼 있다. AI 버블 전체에서는 이렇다. 시나리오나 향후 방향성, 흐름은 차트나 거시경제 상황에 기반해서 가능성을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을 제가 책에 이번에 집필을 한 거고요. 뭐냐면 이겁니다. 시장 관점에서 지금이 사야 될 때인가, 돈이 몰릴 때인가. 시장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진짜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주린이도 벌고요. 고수도 벌고요. 중수도 법니다. 시장을 잘 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시장을 이럴 때 꺾일 때 이럴 때 잡으면 진짜 아무리 좋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반토막 나요. 옛날에 엔비디아 흐름 보세요. 40, 50% 빠졌습니다. 실제. 물론 올랐으니까 이제 와서는 뭐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런 거 레버리지성으로 접근했다던가 실제 여기서 손절했다던가 그 손실은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과 그리고 기업, 차트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올라운드. 시장은 물론 항상 볼 필요는 없죠. 이건 가끔 체크하면 됩니다. 시장이 뭐 오늘 금리 내리는 추세인데 갑자기 내일 올린다? 이런 건 없잖아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체크하면 된다. 기업도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마다 하면 되죠. 차트는 근데 매일 봅니다.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흐름이. 그때그때 흐름이 끊기는 차트가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아까 테슬라 설명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나 했는데 곧바로 깹니다.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차트가 아니면 이런 디테일을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이건 차트의 영역이에요. 기술적 분석. 그래서 평소에는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보고 시장과 기업의 이슈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방향성을 가져가는, 그리고 주기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리밸런싱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업과 시장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있을 때 내가 본 그 방향성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게 깨지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죠. 매일매일. 요런 방식입니다. 올라운드 투자 방식이에요, 이게. 하늘이 7님, 그렇다면 하반기 하락 뷰에 따라 지금부터 올랐다 떨어져도 지금 수준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눌림시 분할 매수로 계속 버티는 게 가성비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하늘이님의 말씀은 눌림이 조정이 지금 나오는 바로 조정이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상승의 과정으로 보거든요. 다만 지금 이격이 3개째 지금 양봉 나왔는데 음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그때는 분할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양봉 꽉꽉 채워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과열 신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산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런 자리가 물론 이렇게 어디죠? 여기를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 이렇게 막 올라가고 급격히 막 올라가는데 여기도 그렇죠. 이때도 주봉으로 보니까 좀 약해 보이는데 이때도 상당히 많이 눌림 나왔거든요. 되돌림이 상당히 나왔는데 이런데 급등한다고 샀으면 손실 상당히 봐야 됐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올랐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요.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투자 원칙상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형태를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반복을 하는 게 이기는 투자인 것이지, 이번에는 상승장으로 보이니까 지금 그냥 사야겠다. 단기 과열이지만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오르니까. 이런 분들이 꼭 물렸다가 내려가면 모르겠다. 그냥 손절하고 좀 더 보자. 손절한다는 거예요. 원칙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쌀 때 사야 된다. 매수는. 매수 버튼은 쌀 때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은 단기, 중기 어떤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채권은 금리나 초기 있죠. 그럴 때 아니면은 잘 안 건드려요. 그거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해지를 하는 편입니다. 현금.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댓글 달아주셨던 질문하셨던 분 생각이 나는데 브라우니언님이었나? 브라우니언님이 질문하신 건데 아마 질문이 숏으로 해지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숏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그 롱을 보다가 비중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여기서 애매한 것 같아. 좀 지켜보고 싶어. 관망하고 싶어. 그런 포지션을 그냥 여기다 동결해 둘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같은 비중으로 숏을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수익률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형태로 안 해요. 왜냐면 숏 상품이나 또는 그 인버스 형태의 뭔가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습관을 줄 수 있거든요. 마이클 버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2008년에
그분도 그 숏을 좀 일찍 쳤죠. 몇 년 동안 진짜 고생 엄청 하다가 근데 결국 스물스물 빠져가지고 수익은 봤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숏만 칩니다. 항상 숏만 쳐요. 그 사람 손에 그 2008년에 번 돈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많이 줄었을 겁니다. 숏으로 지금 그 사람 손해본 게 어마무시해요. 숏은 한번 맞들리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들 손해볼 때 내가 수익 보고 있다는 그 희열감, 이게 그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숏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런 조정이 나와도 증시는 우상향 자산이에요. 주식은. 가급적 숏은 치지 마시고요. 물려도 롱에 물려라. 물론 브라운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10% 이런 소액의 숏을 말씀하신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숏 치느니 그냥 현금으로 해지한다. 그리고 이북이 아마 출판사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중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주식 책입니다. 주식에만 집중한 온전히 주식 이야기만 들어있는 책이고요. 부의 알고리즘 다음 책인 거죠. 이 다음 책은 제가 기술적 분석 책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식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타점을 잡는 방법, 그거를 다음 책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한 2권 정도 낼 생각이에요. 기술적 분석 책을. 이렇게 시리즈로 연달아서 보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장 신뢰하고 있는 인사이트 유튜버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수십 배의 시드를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평소 주식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멘탈 관리를 실력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멘탈, 제가 부의 그릇이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죠. 부의 알고리즘에서도 제일 강조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각자 가진 부의 그릇을 크기를 키워가는 것. 1,000만 원 운용할 때는요. 10% 손해봐도 얼마 안 되죠. 사실 100만 원이란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게 1억이 됐다. 1억에 예를 들어 한 20%라고 해볼까요? 2천만 원입니다. 5억에 20%다. 1억이죠. 1년치 연봉을 훨씬 넘는 돈이에요. 이 정도가 등락이 있는데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이 수익을 우리가 수익이 1,000, 5,000, 7,000 이렇게 늘어나는데 계속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 그릇을 벗어난 크기의 시드를 운영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수익은 조금만 봐도 바로 끊습니다. 수익은 짧게 가져가게 되고요. 손절하면 수익이 손실이 500, 1000, 1500, 2000 늘어나. 이거 손실 확정해가지고 이걸 내 손실로 인정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손실이 5천, 1억 늘어가는 거예요. 결국 내 시드가 내 멘탈과 내 그릇의 크기를 넘어가면 항상 이게 반복돼요. 짧게 먹고 손절은 길게. 이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길게 먹고 짧게 끊어야 되는데 이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내가 항상 시드를 운영할 때 있어서 이 정도 시드면은 손실 그리고 손절 자리에서 내가 손절을 확실히 끊을 수 있고 수익을 길게 가져갈 정도가 되는가. 이게 내 실력이 늘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규모, 그릇이 커지거든요. 이거를 시장에서 내가 늘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실 1년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1년, 3년, 5년, 10년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저의 시드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저의 그릇의 크기도 늘어나고요.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나에게 적정 시드가 얼마인지는 본인이 압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가 못하겠으면 그냥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멘탈 관리도 저에게 있어서 적정한 시드를 운영하면서 원칙이 있으면 저도 똑같거든요. 하락하면 무섭고 올라가면 환희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거는 사실 거의 그냥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도 손절 후 재매수 방법 말씀드렸죠. 손절하더라도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걸 생각하면서
아쉽지만 지금 예를 들어 뭐 5% 보고 손절한다. 아쉽죠. 근데 저는 이걸 5% 익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익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손절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게 보이면 끊는 게 맞거든요. 이 아래서 같은 물량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밑에서 사잖아요. 이게 본전 오잖아요. 이 이상, 이 몇 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실을 볼 때가 문제인데 이때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요. 적정 시도 운영하고 손절 라인 정해놓고 살 때 매수할 때 정해놓고 그리고 최대한 그 손절 라인에 붙어서 좋은 자리에서 쌀 때 매수하고 요것만 반복 잘 해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 그릇에 맞는 시드 운용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들면 현금 비중이라도 많이 가져가던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님 덕분에 아주 많은 수익을 거두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님의 실력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수익을 못 낸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같은 장에서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비중 정도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지금 버블의 한 과정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전체 시대에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중이 20%면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중이 20%인데 100% 시도를 하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조정 나오잖아요. 손절됩니다.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SDD님 강의도 해주세요. 강의를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파동 강의랑 또 핵심 강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오프라인에서 조금 고관여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백화점 아카데미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기관 통해서 하는 그런 강의들도 지금 몇 개 잡아놨기 때문에 기회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바라기님 파동 강의 공부 중인데요. 비트코인은 새로운 파동 시장으로 봐도 될까요? 새로운 파동 시작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동이 여기서부터는 파동 시작인 거죠. 다만 이 파동이 대파동 중에 전체 파동의 어떤 위치냐는 지금 약간 경우의 수는 갈릴 수 있습니다. 미장이랑 똑같이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약간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파동 중에서는 갈릴 수 있지만 그 중파동 입장에서는 위치에서는 여기는 파동의 시작점이 맞죠. 베개님 엘리펀트 파동 코끼리 파동이 아니고요.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나는 나야님 곧 팬딩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입하셔서 공부를 좀 깊게 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브라운이언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공부하고 실전 겪을수록 심리 자금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진리진리님 책 사서 읽고 있습니다. 현재 미실현 이익금은 꽤 됐는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 그대로 두고 돈을 모은 후에 매수가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부 매도 후 현금을 마련해 놓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크게 이익 중인 구글과 SMH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 같은데 현금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현금 비중이 없으니까 좀 예비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를 여쭤보시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거를 조금 덜어내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안 움직이는 종목 있죠. 포트폴리오에서 영 성적이 안 좋은 것 가는 종목이 보통 시장에선 더 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도주기 때문에. 구글은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 좋은 종목을 팔아서 차라리 현금을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안 좋은 종목을 파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잡주들이 있다면 지금 포트폴리오에. 상승장이더라도 보통 현금 비중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현금 비중이 없을 때는 이런 맥점, 최저점 이럴 때는 현금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파는 거고요. 이런 데서는 현금을 점차 늘려가는 거죠. 파동 관점에서도 보자면 오히려 이런 데서는 사기 쉽지 않아요. 쌀 때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자 이런 자리에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5파동 말미에서 분할 매도. 이번에 코스피 제가 여기서 코스피도 제가 그 고점 한 요때부터 말씀드렸나? 고점 나올 것 같다고? 분할 매도 했으면 굉장히 잘 판 거죠. 이게 5파동이었단 말이에요. 5파동 중에서 1, 2, 3, 4, 5. 5에 3이냐, 5에 5냐, 그 차이였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조만간 파동 종료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5파동 뭐 5에 3에서만 매도했어도 충분히 저점에 다시 살 수 있었겠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크게 보고 있다면 그냥 여기서 안 팔았어도 금방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 파동이 나갈 걸로 보고 있다면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시 저점에 담을 자신이 없다면. 상승효과님처럼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진짜 상승효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식견 관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그 책의 인트로에 썼지만 제가 그 하나의 종목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큰 손실을 자주 봤는데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근데 그때마다 배운 게 뭐냐면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주식 투자는 가능성. 모든 게 다 똑같죠. 특히 투자는요.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원리예요. 기본 원리, 본질. 근데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는요.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가능성이 낮거나 하락의 가능성이 생기면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이거를 잘하면 되는 건데 항상 시장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지금 좋은 종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어쩔 수 없는 사실 유튜브 시장에 이게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결국 그 본질을 제가 깨달은 걸 이 책에 담은 겁니다. 이 책에 있는 그 제가 걸어온 그 과정과 길을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점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일단 이 책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제 강의 뭐 들어라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옛날에 초기 강의가 제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머닝클래스 때 진행했던 거 그때부터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 이거를 이 시장에서 여러 번 검증하고 반복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 이걸 체화라고 하거든요. 내 걸로 만드는 것 이걸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선택과 집중 정말 절실한 그 시간을 한 3년 이상 가졌어요. 제가 직장인일 때 직장 인간관계, 뭐 술자리, 뭐 승진을 위한 노력 이런 거를 온전히 배제하고요. 업무도 가급적 빨리 끝내고 노력했죠. 빨리빨리 가급적 끝내고 내 시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뭐 회식하고 술 먹고 할 동안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리고 밤에 늦게 오죠. 야근하니까. 와서 공부합니다.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요렇게 몇 년. 이런 기간이 없으면 사실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도 제가 보면 그 과정을 항상 겪거든요. 그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몰입 이 시간을 갖지 않고 인생이 바뀐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먼저 3명, 3분, 5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나랑 뭘 하는가? 만나서 뭘 하는지, 술을 먹는지, 클럽을 가는지, 놀러 가는지, 취미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쇼핑을 가서 돈을 쓰는지 이 3명의 성향이 곧 앞으로 내 인생을 판가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끊어내는 게 맞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타이밍은 사실 자주 오지 않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고 해야 될 게 많아지고 책임이 너무 많아지는 순간이 오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빠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쳐낼 건 쳐내고, 특히 인간 관계에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쳐내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80대 20 법칙.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이 라이브에 참석하신 분들은 20% 안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11시 40분이 됐는데도 330분 계신 건가요? 남아 계신 분들은 또 그 중에 20% 안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열정이 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원래 1시간 정도, 길면 1시간 반을 예상했는데 지금 라이브를 끊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분들이 진짜 배우고자 공부하고자 이런 열정을 갖고 질문을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걸 라이브를 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열정과 시간 이런 게 만나잖아요. 딱 3년 정도만 그렇게 해보세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확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좀 바꾸시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혼자 산다고 죽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맞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